고백했어요? 일단 지르고 상대방 여건은 나중에 보는 거죠. 이제 저는 일단 아이를 낳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이 너무 크게 작용을 했어요. 내가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한 인간을 나 같지 않게 행복하게 키울 수 있을까? 그건 너무 아닌 것 같은데. 진짜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그 현실에 겪어보지 못한 자들이 네. 본인이 힘들어지니까 이제 너 때문에가 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이제 육아와 너는 무책임하고 집안 어떤 육아 회사에 남편이 사장인 회사에 다시 출근하는 느낌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만약에 아이를 안 낳았으면 갈등이 없었을까요? 결혼은 뭘로 하는 거예요? 어떨 때 결혼하는 거예요? 엑스 허즈번드를 사랑하셨나요? 이 정도라면 내가 할 수 있어요. 사랑을 할 때는 그래서 저돌적으로 사랑을 했고 결혼을 해서 싸울 때도 저돌적으로 싸웠는데 그때도 노받고 깜빡이 싸울 때도 노받고. 네. 근데 장래희망은 조론이야. 저는 결혼하면은 어떤 저의 보호자가 생긴 줄 알았더니 그냥 제 부양가족이 하나 더 늘었을 뿐이더라고요. 그런 도토리님을 결국 이혼 결심을 하게 만든 건 뭐예요? 천천히. 네. 떨려. 부모님 주려고 뭐 좋은 걸 하나 갖고 왔는데 네. 이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비했던 거라 아, 가지고 아 고맙습니다. 시즌이 네. 지금 지났지만 네. 너무 늦게 배가지고 물 좀 드시죠? 네. 화면은 저렇게 나오고요. 제가 편집할 거라서 좀 더 확대해서 편집할 거거든요. 아, 네. 근데 저는 모자이크 처리 원하시나요? 모자이크 원하시나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모자이크를 그럼 해드리고. 시험 보는 느낌. 네. 그 자료를 되게 너무 글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아, 소질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좋아요. 네, 글 쓰는 거 표현도 좋아하기는 그렇고. 해요. 네. 그러니까는 카피라이팅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문장 뽑아내는 게.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네. 질문지를 되게 잘 작성해 주셨는데요. 제가 거기서 질문을 뽑았어요. 10개를. 네. 그래서 그렇게 여쭤볼게요. 10가지 질문이에요. 그걸 미리 노출 안 해주시고 네, 미리 저는 네. 뭔가 사전 질문 같은 게 있는 줄 알았더니 네. 없더라고요. 네. 보내주신 걸 가지고 제가 질문을 뽑았기 때문에 네네. 뭐 답하는 데는 전혀 어차피 그리고 내 얘기라서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노래를 잘하는 남자는 치명적인가요? 저한테는 그랬어요. 네. 한때. 네. 네, 굉장히 거기에 네. 많은 영향을 받았죠. 엄청 짝사랑했던 고등학교 미친 짓을 했던 남자친구도 이렇게 밴드 활동을 하는 친구였어요. 밴드. 그래갖고 그 공연에 가고 막 주지도 못할 편지를 막 이만큼을 쓰고 네, 그때 삐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오프닝 멘트 같은 거 막 듣고 끊고 그 사람 그쵸? 그쵸? 그 사람의 그거를 듣는 거죠. 네. 음악 처음 삐삐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때 막 그런 뭐 노래도 있고 그냥 목소리만 듣고 끊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고백했어요? 고백했어요. 그 친구가 그 지역에서 이제 마지막 공연을 할 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쟤랑 뭐가 될 수는 없는 거 알아. 근데 이대로 그냥 내 마음을 접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지 않아도 표현은 해야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이만큼 썼던 편지를 마지막 그 공연에 가가지고 진짜 얼굴도 못 들고 무대 뒤에서 이제 원래 친구였거든요. 이제 무대 뒤에 가가지고 이제 그 짝사랑의 편지를 전해주고 미친 듯이 더 말을 아무 말도 못하고? 네. 공연 잘 봤다고 하고 그거 주고 막 뛰어나갔는데 그 친구 너무 당황한 거예요. 제가 왜 저러지? 막 쫓아와서 이렇게 막 이름 불렀는데 못 보고 그냥 뛰어나서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걔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근데 앞으로 보는 것보다 그때 그 간절했던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에가 그때는 더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없었고 나중에 그 친구를 또 우연히 볼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이상하게 길에서 몇 년간 우연히 마주치는 거예요. 고마워하더라고요. 그 마음을 거기까지. 끝이에요? 어떤 그 뒤에 뭐 로맨스 없고? 없어요. 그냥 진짜 그 정말 희한하게 우연히 길에서 계속 뭐 새벽 1시에 마주친다든지. 진짜요? 네.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많이 남아있죠. 아직도 가슴이 설레나요? 설레지는 않는데 어디서 뭐 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 사람? 네. 어느 뭐 라이브 카페에서 뭐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언뜻 듣기는 했는데 찾아가면 되게 멋있겠다. 내가 어느 날 거기 가는 거죠. 그냥. 그럴 수 있는 걔가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의 그러니까
무슨 만화 같은 그림 같이 이렇게 머릿속에 있긴 해요. 아, 그 친구를 그런 식으로 또 한번 마주치면 어떨까? 또 한번 마주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되게 그냥 쿨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라고요? 그때 이제는 남녀의 감정이 아니라 그 고등학교 시절에 그 풋풋한 제 감정이 좋은 거거든요. 그 친구 입장에서도 낯설겠죠. 제가 누군지. 아닐걸요? 그러면은 그분 가슴에도 각인이 되어 있을걸요? 네, 꽤 인상은 깊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우연히 마주치면 꼭 남녀로서 꼭 마음을 전하고 로맨스를 한번 해보시기를. 뭐 그럴 여건이 상대방도 된다면 뭐 나쁘진 않죠. 네. 일단 지르고 상대방 여건은 나중에 보는 거죠. 아, 좋네요. 그리고 또 애틋한 아니면 말면 사람을 되니까. 또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아무튼 노래를 잘하는 남자는 치명적이다. 동의하시는 거죠? 네. 저도 동의합니다. 아, 그러세요?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노래방은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노래 잘해야 돼요. 노래 못하면 안 되고. 저도 노래를 잘하는 사람으로서. 노래 잘하시나요? 전 노래 진짜 못해요. 못하고 안타깝네요. 되게 고음불가라가지고. 고음 불가 극복하는 방법을 제가 아는데. 아, 그러세요? 나중에 저의 노하우라서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고.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네. 진짜 아이를 낳으면 달라지나요?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를 낳으면서 결혼 생활이 좀 달라졌잖아요.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관계가 안 좋을 때, 그럴 때, 그래도 아이가 나면 사람들이 이제 달라진다고 하니까 아이를 낳으면 괜찮겠지라고 기다리거든요. 근데, 도토리님은 그 반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이를 낳기 전에 너무 관계가 좋았어요. 문제는 없던 건 아니었지만 극복 가능한 수준이었죠. 근데 아이를 이제 임신하시고 아이를 출산하기로 이제 결정하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를 낳으면은 우리 결혼 생활이 어떨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때는? 저의 전 남편이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고 일단 생각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 사람이었는데 어떠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영향들로 인해 가지고 행동이 생각을 쫓아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생각을 감정이 항상 넘어버려서 행동이 오버되거나 이제 그런 실수들이 좀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기를 가질 생각을 할 때도 전혀 어떤 고민되는 부분이 없었어요. 당연히 아이를 낳는 걸로. 근데 사실 근데 저 자체는 애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고 사실은 근데 결혼 자체도 늦었고 결혼을 제가 36에 했는데 아기가 3년 동안 안 생겼어요. 그래서 나이도 있고 하니까 남편도 또 아이가 저하고 또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났고. 몇 살 차이 나세요? 남편분하고? 좀 많이. 좀 많아요? 네, 좀 많이. 그리고 둘이 사는 삶에 되게 만족도가 높았어요. 일단은 뭐 각자 일하고 그 다음에 여가를 보낼 때도 이제 저는 그렇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 여행 다니는 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좋아하고 얘기도 많이 하는 편이었고 그래서 둘 삶에 크게 만족을 했었기 때문에 뭐 애에 대해서 꼭 낳아야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고 그냥 이대로 살아도 좋지 않을까? 오히려 나이 들어서 나가지고 애기한테도 좀 늙은 엄마 아빠 좀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사람이 웃긴 게 한 3년쯤 사니까 아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거는 좀 뭐 호르몬의 작용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막 아기를 안고 지나가는 여자를 보면 되게 막 부럽고 생전 그런 느낌이 안 들었었는데 처음으로 그런 마음이 들면서 아기를 가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가 지금 나이 40이 가까워서 그게 아이를 낳는 데 있어서 좀 나이가 많게 느껴져서 두려운데 내가 80이 됐는데 40을 돌아봤을 때 그게 나이가 많게 느껴질까? 그쵸.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일단 아이를 낳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이 너무 크게 작용을 했어요. 내가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한 인간을 나 같지 않게 행복하게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그게 너무 무겁게 다가와서 좀 아이에 대해서 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못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쯤 되니까 왠지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은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근자감이 생기고 남편을 사랑하니까 아이를 낳고 싶겠죠? 그쵸. 남편을 그랬죠. 닮은? 네, 네. 남편을 닮은까지 생각 안 해봤거든요. 네. 그런 거 있었어요. 저한테 없는 좋은 성향이 있으니까 저 사람하고 내가 섞이면 내가 아닌 다른 애가 나오는 거니까 내가 느낀 것처럼 세상을 힘들게 안 느끼고 다른 방향으로 살 수도 있을 거야 이런 생각도 2년 중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 그리고 이제 아마 그것도 컸을 것 같아요. 이제 40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괜찮잖아요. 근데 그때가 넘어가면 진짜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는 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40 전에 다 참. 그래서 아마 그 나이가
이제 지금 고민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고 여겼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쪽으로 또 네. 생각하셨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남편은 계속 애를 낳아야 된다는 주의였어요. 좀 그러니까 그 애를 낳아야 된다는 것도 너가 여자로 태어나서 남들처럼 애는 한번 낳고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 엄마로서의 삶을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 나는 나이가 그 사람 이제 나보다 나이가 더 많았기 때문에 나이를 생각하면 안 낳는 게 속 편하다. 근데 너는 여자로서의 삶을 그렇게 그냥 남들 다 느끼는 그런 감정을 못 느끼고 그렇게 하면 좀 너무 슬프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많이 충동질을 했고. 남편분이 그런 얘기하는 경우는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거를 이혼해서 사이가 안 좋아질 때는 나는 안 낳았으면 그만이 너 때문에 낳았다. 그렇게 책임 전가를 시켰지만 어쨌든 사이가 좋을 때는 너의 여자로서의 삶이 너무 엄마로서도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네. 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그때 영향 안 받지는 않았겠죠. 안 받지는 않았겠지만 뭐 내 스스로 갑자기 아기에 대한 어떤 생각이 바뀌면서 낳으려고 시도를 했지만 안 가져졌고 그래서 막 처음엔 병원도 갔었어요. 병원도 갔었는데 이제 뭐 검사도 하고 뭐 한번 인공수정도 해보고 막 이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일이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거기에 몰입할 만한 그런 시간적인 마음적인 여유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잠깐 뭐 시도하다가 포기했어요. 그리고 에라 모르겠다. 내가 언제부터 애를 갖고 싶었다고 될 대로 되라. 그러고서는 사는데 갑자기 애기가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게 됐죠. 이 질문이 뭐였죠? 그러면 이제 아이가 태어날 거잖아요. 예. 그럼 태어나면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뭐 기대나 희망 같은 게 있었어요? 아니면 어떤 생각, 계획?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좀 어떤 부분이 더 어려워지겠구나. 뭐 이 점은 되게 좋겠구나. 그런 거에 대한 특별한 생각은 없었다는. 그냥 거죠? 단순하게 맞벌이를 하는 상태였고 제가 너무너무 바쁜 상태였고 육아를 도움받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기를 낳으면 전적으로 우리가 케어함에 있어서 어떤 물리적인 그런 힘듦이 있겠다. 뭐 그런 정도의 막연한 거였고 그리고 아기가 있으면 우리 가정에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막 이런 기대는 사실 별로 없었고요. 네, 그냥 남편이 했던 말 중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아기는 키우는 게 아니야. 그냥 같이 사는 거야. 그거 너무 아닌 것 같은데. 진짜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그 현실에 겪어보지 못한 자들이 하는 말이었죠. 아기는 그냥 지 스스로 자라는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초반기에는 진짜 완전 모든 걸 이제 뭐 쏟아부어서 그 아이를 케어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는데 이제 그 시간에 대한 거는 이제 무시가 된 발언이었겠죠. 자,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네. 뭐가 달라졌어요? 이제 6개월부터 어린이집에 종일반을 맡기면서 맞벌이가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 됐는데 그 시간 동안에 이제 남편이라는 사람의 일단 일상이 바뀌었고 본인이 이제 홀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죠. 많이 힘들어했고 근데 힘들죠. 힘든 건 맞죠. 이제 많이 힘들어했고 근데 또 제가 어떤 되게 막 애교가 넘치게 막 남편이 원하는 이렇게 막 그런 부분을 풀어주지도 못했고 왜냐면 나는 또 나대로 힘들어 죽겠으니까 나는 나대로 뭐 회사 업무를 놓을 수 있는 상황이 경제적으로 아니었고 어떤 그 위치상 또 밑에 있는 직원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고 밤까지 있는 시간인데 뭐 나만 살겠다고 빠져나오기 되게 힘든 그런 업종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항상 퇴근이 늦고 이제 남편한테는 전 또 그런 육아적인 부분에 많이 의지를 했고 이 사람이 또 아기를 돌봐주는 거나 이런 거에서는 뭐 아기를 못 봐서 안 봐서 육아를 저한테 맡겨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자상한 남편이었네요. 적극적이었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본인이 힘들어지니까 이제 너 때문에가 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이제 육아와 사실 너는 무책임하고 집안을 돌보지 않고 못하는 상황은 물리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내 마음을 돌봐주지 않고 나에 대한 배려가 없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갈등의 시작이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굉장히 보호 본능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인데 굳이 남의 보호가 그렇게 과한 보호가 필요 없는데 항상 근심 걱정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위험에 대한 그런 민감도가 굉장히 큰 사람이었어요. 연애할 때부터도
과보. 그러니까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너무 막 이 정도까지는 나도 나이가 40인데 애취급을 뭐 가까이 내는 애취급을 많이 당했고 그 이제 보호 본능이 애기한테로 이제 100% 쏠리게 되면서 저는 애기를 같이 양육해야 되는데 같이 양육하는 입장에서 본인이 리더고 저는 서포터인 입장이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인식이. 그러니까 저 약간 회사에서 퇴근해서 집으로 가면 어떤 육아 회사에 남편이 사장인 회사에 다시 출근하는 느낌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다른데 아기를 보는 문제에 있어서 육아적인 문제에 있어서 본인이 하기는 싫은데 직접 하기는 싫은데 이제 네가 퇴근해서 왔으니까 너가 보는데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잔소리를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저 입장에서는 이제 갈등의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뭐 잡음이 나는 게 싫어서 그냥 참았죠. 그런 부분들을 그냥 회피죠, 회피. 그렇죠. 네, 받아들여주고 그냥 사실 그게 정말 너무 심한 회피였던 게 애기 문제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갖고 있었던 어떤 육아에 대한 사고방식이 굉장히 문제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뭐 미디어를 보여주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어차피 내가 붙어서 못 볼 거니까 저걸 잔소리를 하면 더 이제 문제가 커지고 싸움이 되니까 그냥 진짜 모른 척 한 거예요. 이제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갈등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전업주부가 아닌 이상 맞벌이 하면은 아이를 못 보잖아요, 본인이. 그러면은 뭐 시어머니가 도와주시든 친정엄마가 도와주시든 여기 남편분이 좀 많이 도와주셨지만 그 생각을 해요. 어차피 내가 하루 종일 붙어서 못 해줄 거면 그냥 제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자. 아이한테도 그게 좋지 않지만 그냥 방치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외면하는 거죠. 안 그러면은 이게 분란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내가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회피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아이를 안 낳았으면 갈등이 없었을까요? 부부 사이에? 그렇지는 않았겠죠. 좀 더 강도가 약한 긴 갈등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이혼의 시기가 늦춰졌을 수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했을 것이다. 했을 수 있죠. 그건 모르는 건데 이혼을 저의 성격상 아마 이혼 안 하고 되게 긴 냉전 상태로 가다 조론을 하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그림은 그려지긴 해요. 그거는 이제 겪어보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여기서 끊었다 가야 될까? 세 번째 질문이에요. 사랑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네. 뭘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결혼은 뭘로 하는 거예요? 어떨 때 결혼하는 거예요? 엑스-허즈번드를 사랑하셨나요? 저는 명백하게 사랑했죠. 이제 그쪽도 사랑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사랑이라는 게 사실 규정하기 나름 좀 애매한 개념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는 이제 사랑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어떤 각자의 본인이 갖고 있던 엄청난 결핍을 상대로 채우고 싶어 했던 욕망이 너무 강했어요. 그게 이제 지나고 나니까 어떤 감정이 배제되고 나서 그 관계를 봤을 때는 서로의 구멍을 채우고 싶었는데 구멍끼리 부딪힌 거죠. 이제 결혼하기 전에도 상대방의 어떤 단점 같은 게 보일 거잖아요. 근데 그런 단점을 내가 이미 알고 인식했지만 사랑하니까 그 정도쯤은 감당할 수 있어. 문제가 안 돼.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네, 오만했죠. 오만했죠. 저는 되게 너무 우습게도 100%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예를 들 수 있어요? 어떤 성격적인 결함? 이 사람은 아주 심각한 가정폭력의 피해자였어요. 아, 어릴 때? 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는 그거를 너무 떨쳐버리고 싶어 하고 뭐 자기 부모 같은 삶을 안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보고 배운 게 없으니까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저는 일단 그런 자기 문제를 알고 있고 바꾸고 싶어 한다는 데 있어서 되게 희망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본인 의지와 뭐 누군가 옆에서 도와준다고 해서 될 수도 있지만 되게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지가 좀 낮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성격적인 부분이
이제 그건 이제 저한테 그 당시에는 매력이었던 부분이었지만 감정적으로 굉장히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하고 연애할 때는 좋은 감정이 매우 넘치는 사람이었고 표현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리고 이제 저는 감정이 매우 배제된 아주 높낮이가 없는 무덤덤하고 약간 건조한 사람. 평정심을 유지하는. 네. 근데 기복이 없는 감정의 기복이 좋아도 없는. 별 제가 좋은지 만지 모르겠는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서로의 그런 이제 그것들을 봤던 거죠. 이제 없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어떤 거에서 큰 매력을 느끼고 저 성격이면 내가 중화될 것 같아. 뭐 이런 성격을 서로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어릴 때 이제 환경이 이제 정서적인 학대 네. 그런 분위기에서 자란 걸 알았잖아요. 네. 그러면 남편이 되게 안쓰러워 보였을 것 같은데 남편도 그것이 자기가 상처라는 걸 얘기하고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다, 뭐 극복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에 그러니까, 있어서 저를 또 너무 의지를 했었죠. 그러니까 도토리님도 본인이 또 저렇게 상처가 있고 본인이 거기서 치유되고 싶어 하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다. 사랑하니까. 생각을 했죠. 근데 저도 빈 구석이 많은 사람인지를 또 몰랐고 예. 저에 대한 인지가 없었던 거죠. 상대방은 저런 사람인지를 알았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그게 지금의 보이는 모습이 어느 정도로 발현될 수 있는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오랜 세월을 함께 하면서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시나리오는 전혀 없었어요. 이 정도라면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되게 중요한 말 해주신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정작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제가 지금 아프고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정도는 내가 또 사랑하니까 보듬어줄 수 있다.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안 갖고 있는 면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였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지금은 뭐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과거의 기억인 거고 그거의 잔재로 인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성격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하면서 어떤 부딪히는 힘겨움들이 있었어요. 감정적인 성격,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근데 저는 그게 또 제가 너무 잘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내가 커버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좀 착각이 있었죠. 네. 좀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특히 남자분이 어떤 상처가 있어 과거에. 그러면은 되게 일단 여성분들은 측은지심이 많아서 되게 불쌍하고 안쓰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듬어 줘야지 라고 되게 대단한 자신감으로 결혼하시는 맞아요. 분이 사실 많아요. 그리고 반대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아픔도 저 사람하고 같이 기브앤테이크가 될 것만 같았어요. 그때는. 그것도 뭐 진짜 서로를 몰랐던 거지만 결혼은 그러니까 신중하게 해야 그렇죠. 되는 거죠. 신중하게 너무 중요한데 뭐에 신중할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 나이에 만나서 2년을 연애하고 1년은 거의 같이 살았거든요. 생활을 해보고 이 사람하고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정말 많은 대화를 하고 진짜 주변을 다 공유하고 했는데 저는 되게 신중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또 연애도 엄청 많이 해봤고 그래서 근데 어떤 걸 봐야 되고 어떤 거에 신중해야 되는지를 전혀 인지가 없는 상태로 시간만 보낸다고 그게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되는 게 아닌데 뭐 3개월 만에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10년을 연애했는데 못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뭘 보아야 될지 모르고 나 자신도 그렇고 전혀 그런 거에 대한 그런 통찰이 없는 채로 감정에만 이끌려서 진짜 그러니까 여기서 신중하게 결혼을 한다는 건요 결국은 전제가 나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 사람은 짧은 기간이어도 상관없거든요. 알 수 있어요. 네, 근데 통찰되겠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은 10년을 같이 있어도 몰라요. 결혼 생활도 그런 상태로 계속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결혼 사유는 그대로 이혼 사유였다. 네. 맞나요? 네. 네.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전에 말했던 부분이 많이 이미 언급이 된 것 같은데 결혼 전에 너무나 매력적이었던 부분들 감정에 충실해서 저는 표현을 잘 못하고 마음에 있어도 이렇게 좀 담고 있고 해서 그 이전에 진행이 안 된 케이스들이 많았거든요. 되게 저는 차가워 보이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쟤는 날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해서 오래가지 못했던 관계가 이 사람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높았고 이게 칸막이 딱 치고 너 감정 상관없고 내가 갈 거야 이런 주의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아마 제일 큰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랑을 할 때는 그래서 저돌적으로 사랑을 했고 그래서 결혼을 해서 싸울 때도 저돌적으로 싸웠는데 그때도 노받고 깜빡이 싸울 때도 노받고 네,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그때는 진짜 이 정말 빽빽 웃는 어린 새끼가 있어도 그것도 안 보여요. 그것마저 못 보고 자기 감정에 100% 충실해서 이 감정이 해소가 안 되면 오늘 밤이 지나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감정이 해소될 때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네, 저는 그래서 중간에 약을 먹여서 재우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한번 싸우게 되면 그게 끝나지가 않아서 나중에 얘기하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아마 큰 부분이었고 그걸로 인해서 파생된 장가지들이 엄청 많았죠. 그러니까 완전 그대로네요. 결혼할 때 내가 결혼하게 만든 원인이 맞아요.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는 또 원인이 돼버렸네요. 맞아요. 저도 아마 거꾸로 생각하면 저의 그렇죠. 결혼 사유, 이혼 사유도 상대방이 이제 얘기하는 걸 반추해 보면 같아요. 이게 그렇죠. 누구나 내가 중심이 돼서 상대방을 바라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거니까. 네. 자, 내 이혼의 타이밍은 언젠가요?